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고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제 원래 하는 일 자체가 그 신기술 관련된 전략 쪽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노베이션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제 기업의 그 경영진들이라든가 뭐 저기 C 레벨 뭐 임원들 뭐 자문도 해드리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스타트업 제가 뭐 투자나 코칭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고 그런 새로운 기술이 만드는 변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영향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산업 지형이라든가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도 굉장히 큰 뭐 임팩트를 주는 것을 아마 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 저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을 해오면서 이제 기술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얼마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이 또 얼마만큼 많은 그 뭐 변화를 또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책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작년부터 쓰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책 서문에도 잠깐 썼지만 저는 이제 그 얼리 어댑터예요. 뭐 새로운 게 나오면 되게 많이 삽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도 못할 제가 집에 가면 아이팟 그 애플 아이팟 1세대에서부터 거의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애플 맥북도 새로 나오면 뭐 하나씩 계속 사요. 그래서 지금 맥북만 한 6대 가지고 있고 뭐 태블릿 종류별로 1세대부터 그 아이패드 1세대에서부터 다 있고 뭐 DJI 드론도 있고요. 하물며 뭐 테슬라 자동차도 나오자마자 사서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동차를 안 사고 주식을 샀으면 지금 한 6대쯤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그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민감하고 그런 것들을 직접 써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그 안에 그것들을 직접 경험해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사실 본질이 감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뭐 오큘러스라든가 오큘러스 퀘스트 1, 퀘스트 2, 오큘러스 고 뭐 그 이전에 있는 뭐 구글 드림, 데이드림 뭐 등등등 사실 뭐 VR 헤드셋도 되게 많이 사서 그동안 써 왔는데요.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이제 저만의 느껴지는 그 미묘한 기류가 있어요. 어떤 기류냐면 예전부터 계속 써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제품이나 서비스나 기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뭔가 예전에 좀 뭔가 부족했고 뭔가 좀 재미가 없었고 뭔가 조금 아쉬웠는데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좀 괜찮네 뭔가 이제 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뭐 스마트폰 기반의 AR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VR의 관점에서는 제가 이제 그것을 작년 초에 그래서 퀘스트 1 뭐 쓰면서 되게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퀘스트 2 쓰면서 확신을 사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쓰기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것이 결국은 기회다라고 제가 이제 믿고 있는 그 소신에 대한 부분이고요. 기회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뭐 돈을 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이야기와 그리고 함께 나누는 여러 가지 토론들이 오늘 참가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어떤 뭐 앞날에 뭐 짧은 미래라 할지라도 뭔가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뭐 시드로 작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짜 중요한 건 이 얘기부터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있고 뭐 언론이고 어디고 뭐 난리죠 사실은. 정말 이게 엄청난 유행이다라고 제가 느끼는 게 정말 하루에도 메일도 엄청 많이 오고 연락도 엄청 많이 옵니다. 그만큼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렇게 메타버스가 유행이 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이걸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지금 작년부터 지금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는 1년 반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아무래도 이 영향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고 함께 만날 수가 없게 되고 학교를 못 가니까 줌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뭐 수업을 듣고 회사에서도 회의를 전부 뭐 줌이나 웹엑스 같은 걸로 하고 있을 정도로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크게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비대면이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지금 트렌드가 뭘까라고 했을 때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대표적으로 떠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가 이렇게 또 크게 회자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의 정의를 내리기가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이 정의를 못 내린다기보다 정의가 각각 다를 수도 있고 굉장히 또 그 플렉서블한 정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마치 2년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제4차 산업혁명. 지금도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그러면 뭐 잘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가 어쩌면 우리 사회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로 확 한번 바꿔본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포괄적이고 추상적인데요. 사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메타버스 자체의 정의보다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의 트렌드들 그리고 기술 같은 것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사실 그런 대표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우리는 아마도 그렇게 쉽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누가 지금 메타버스가 이렇게 되고 있고 이건 메타버스예요 얘기한들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의 책 이야기도 하고 이 메타버스에 대한 궁금증도 같이 논의하겠지만 메타버스의 정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수많은 변화들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그 변화를 포괄하고 있는 비대면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친숙하게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상상력이 대중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 혹시 보셨나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메타버스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찾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책은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영화는 꼭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진짜 메타버스라고 하는 상상력이 이걸 보는 순간 아 저게 메타버스구나 저런 세상이 정말 오면 정말 재밌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꼭 한번 주말에 함께 식구들과 보시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는 한국에서도 250만 정도가 관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 이 영화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술로 나온 영화인데 사실 굉장히 재밌고 이 영화 자체가 저는 메타버스를 정말 잘 상징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영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메타버스가 사실은 이런 상상력의 대중화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관심을 갖고 관심이 생기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메타버스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세 가지 레디 플레이어 원입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세 가지가 지금 기술적으로 메타버스가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과 변화를 만들 거라고 제가 믿고 있는 이유예요. 책에도 써 있지만 첫 번째 이유가 인터넷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60%가 인터넷을 접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60%의 또 92.8%는 스마트폰으로 항상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늘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죠. 인구의 50% 이상이 인터넷에 연결된 게 메타버스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인터넷이 없다면 메타버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메타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세계, 그게 첫 번째 메타버스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에 보여드리는 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예요. GPU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Graphic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칩셋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어떤 그래픽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잘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프로세싱 칩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GPU를 이제 엔비디아나 AMD 같은 곳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한 2010년부터 이 GPU가 그래픽 카드 이외의 곳에 쓰이기 시작해요. 첫 번째 쓰였던 곳이 바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우리가 2010년대 엄청나게 막 채굴하고 난리가 났었죠. 비트코인 열풍이 2010년대 불었었는데 그 암호화폐, 지금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기술을 마이닝하고 채굴하고 프로세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하드웨어가 바로 저 GPU입니다. GPU로 돌려야 채굴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저 그래픽 카드가 막 품귀 현상이었어요. 막 뭐 중국이고 뭐 대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GPU 아주 빵빵한 GPU를 전부 다 매점 매석해서 컴퓨터에다 꽂아갖고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채굴하고 있고요. 그 덕에 이 GPU에 어마어마한 돈이 사실 몰렸고 그 덕에 이 엔비디아의 GPU가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또 비슷한 시기에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죠. 2016년 그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경기 기억나시나요?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4대1로 졌던 경기. 그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게 이세돌이 바둑을 졌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을 통해서 바둑을 학습했던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었어요. 그 인공지능이 기계학습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GPU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했던 그 칩셋이 바로 이 GPU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21세기 들어서 가장 이 세상을 파괴적으로 혁신하고 있는 두 가지 기술을 뽑으라고 하면 인공지능과 사실 블록체인이잖아요. 근데 두 가지에 전부 다 이 GPU가 활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GPU의 기술이 성능이 단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고요. 덕분에 메타버스도 이제 덕을 보게 지금 됐는데요. 메타버스는 두 번째 속성이 뭐냐면요. 이 그래픽으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된 세상이면서 그래픽으로 가상화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시각적으로 세상이 가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파워풀한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GPU의 발전이 지금 우리 눈에 더 현실감 있고 더 실감나고 더 진짜 같은 그런 메타버스를 드디어 눈앞에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이 지금 두 가지 기술이라기보다 두 가지 조건이 지금 티핑에 이르면서 메타버스가 이제는 유행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고요. 이 덕분에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제품을 작년 10월에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혹시 아까 이제 한 분이 오큘러스를 사용해 보셨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제가 이제 여기서 추천을 드리는 게 제 책을 안 읽으셔도 되고요. 레디 플레이어 원을 안 보셔도 되는데 오큘러스는 꼭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니까 순서가 오큘러스 퀘스트를 2를 체험해 본다. 두 번째 2번은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본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제 책도 읽는다. 거꾸로 하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오큘러스 퀘스트 2는 VR, 가상현실 헤드셋입니다. 착용해 보신 분은 아마 경험을 하셨을 텐데 아마 대부분은 아마 못 보셨을 거고요. VR 헤드셋이 그럼 갑자기 나타나냐? 원래 옛날부터 있었어요. 1985년부터 VR 헤드셋이 만들어졌거든요. 되게 오래됐죠. 그런데 왜 갑자기 2020년에 나온 VR 헤드셋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전 2019년에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퀘스트 1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상현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VR 헤드셋, HTC Vive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VR 헤드셋만 가지고는 VR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아주 파워풀한 컴퓨터가 함께 필요했다는 거죠. 게이밍 PC 내지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그래서 그 게이밍 PC 안에 내지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안에 있는 GPU가 실제 VR을 프로세싱 하고요. 여기서 보여주는 그 VR 헤드셋은 그 화면을 우리 눈에 보여만 줬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렁주렁 케이블과 헤드셋과 PC까지 필요하니까 이걸 장만하려면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갔어요.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가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앱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도 않았고 사용성도 사실 되게 불편했어요. 그런데 2019년에 나온 페이스북 오큘러스 1이 얼마에 처음에 팔렸냐면 399불이었어요. 399불이면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샀기 때문에 좀 더 비싸게 사긴 했는데 대략 한 뭐 6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성능이 좋아지고 가격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해상도도 더 좋아진 오큘러스 퀘스트 2가 그 다음 해인 작년 10월에 출시가 됩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2는 무려 시작가가 299불이에요. 한국에서 40만 원. 40만 원이면 사실은 굉장히 저렴하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별도의 게이밍 PC가 필요가 없고요. PC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컴퓨터가. 저것만 그냥 머리에다 쓰면 우리가 원하는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냥 싸다고 좋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 10년 전만 해도 중국의 VR 헤드셋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었는데 그때 이제 뭐 마경, VR 마경 뭐 이런 뭐 그런 VR 헤드셋들이 뭐 200만 대, 300만 대씩 팔렸었거든요. 근데 그 VR 헤드셋들은 어떤 헤드셋이냐면 모바일 VR이라고 해서 그 디바이스는 한 5만 원, 6만 원밖에 안 하는데 스마트폰을 꽂는 형태예요. 사실은 제대로 된 VR은 아닌 거죠. 그냥 약간 입체 영상을 보는 장난감 수준. 그때 그래서 그런 VR을 체험하셨던 분들은 아예 VR 별로야. 아예 VR 갖고 뭐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안 돼. 에이 그냥 뭐 그냥 재미 좀 있는데 뭐 계속 할 건 아니야. 뭐 이런 경험을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오큘러스는 그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심리스하고 굉장히 몰입감 있고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시면 아 이렇게 달라졌구나. 아마 처음 체험해보시는 분들은 신세상, 신세계를 아마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데 중요한 건 사용성이나 할 수 있는 앱들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가격도 되게 좋아졌고 성능도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앞에 보여드렸죠. GPU가 어마어마하게 싸졌고 그리고 그 환경이 만들어져서 페이스북이 사실은 이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원가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사실 마진이 없어요. 제가 이 재료비를 분석을 해보니까 뭐 이익을 막 붙인 게 아니라 거의 손해나면서 팔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네, 기어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그거랑 완전 다릅니다. 꼭 한번 이제 체험을 해보시고요. 이게 그 어느 정도까지 그 대단하게 바뀌었냐 그걸 한번 이제 보시려면 사실은 그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작년 10월 20일에 출시됐는데 2년 그 작년 말까지 그러니까 2달 반이죠. 2달 반 동안 무려 100만 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지금 올해 들어서 상반기까지 누적 460만 대. 그럼 사실은 460만 대가 뭐 대단히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손에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2007년에 아이폰으로부터 비롯이 되었죠. 그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된 게 2007년 6월인데요. 첫 해 3개월 동안 아이폰이 몇 대나 팔렸을까요? 첫 해 3개월 동안 아이폰이 76만 대가 팔렸어요. 사실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아이폰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000만 대가 될 때까지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2는 올 연말이면 1000만 대를 도달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얘기는 아이폰보다도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VR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와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지금 부르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게 그 중심축에 서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이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경우는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어떤 느낌인지조차도 지금 알 수 없을 정도로 약간 그 미지수인데요. 경험을 해보시면 사실은 정말 입체감이 있는 컴퓨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D 화면을 앞에 놓고 저와 지금 영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2D 화면이 아니라 그냥 나를 둘러싼 모든 게 가상으로 바뀌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인터랙션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인터넷 유저가 급격하게 티핑을 넘었고 GPU 같은 컴퓨팅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고 그리고 가성비 넘치고 그다음에 사용성이 좋은 오큘러스 같은 VR 헤드셋이 드디어 대중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산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의미냐? 이제 이것들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오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로 여러 산업에 적용이 되면서 이 안에 무엇인가를 만드는 플레이어들, 스타트업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윤민혜님 스타트업 온라인에서 윤민혜님이 이제 메타버스 스타트업들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 스타트업들이 있고 그 기술들이 뭐며 그래서 이 시장이 확대가 됐을 때는 어떤 기회들을 그들이 선점하고 어떻게 마켓을 리드해 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관점이고 그러면 당연히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그 관심들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제 갑자기 뚝 떨어진 컨셉 개념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컨셉이에요. 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실제 인물이에요. 앨런 그래프라고 하는 분이고요. 미국계 중국인인데 이 친구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03년에 세컨 라이프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메타버스의 원조격인 그런 서비스가 2003년에 미국에서 이제 릴리즈가 됩니다. 출시가 돼요.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세컨 라이프가 열리자마자 이제 이 앨런 그래프가 회원가입을 하고 접속을 했어요. 근데 세컨 라이프는 기본적으로 그 린든 달러라고 해서 린든 랩이 만든 게임인데 오픈 월드 게임인데 린든 달러를 사서 땅을 구매하고 땅을 구매해서 건물을 짓고 뭐 아이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그걸 판매하고 교환하고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오픈월드 메타버스였어요. 근데 이 세컨 라이프에 로그인한 이 앨런 그래프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NC청이라고 하는 아바타를 만들어서 접속을 하고요. 그 안에서 이거 뭔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 수 있네. 그래서 이제 땅을 사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막 해요. 가상으로 이제 디지털로 인테리어를 막 하는데 하고 났더니 이제 그거 거기에 방문 뜬 사람이 야 이거 나한테 팔아라 얼마냐?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산다고 하니까 이걸 왜 사지? 이게 팔리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짓고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인테리어하고 팔고 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인테리어해서 팔고 이런 이제 실제로 가상 세계에서 부동산 장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고 있는 뭐 어디 청담동의 땅을 누가 샀대더라, 엄랜드에 있는 땅을 누가 샀대더라 이런 거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그 일이 이미 1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NC청은 무려 2년 반 동안 땅 가상세계에다가 건물을 져서 팔았는데 2년 반 동안 얼마를 벌었을까요? 100만 불을 법니다. 실제 돈으로 100만 불. 그래서 이 NC청이라고 하는 아바타가 실제 앨런 그래프라고 하는 인물이 아니고 NC청이라고 하는 아바타가 당시 비즈니스 위기라고 하는 잡지의 표지 모델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쓰여지죠. 인류 최초의 버추얼 밀리언웨어, 가상 백만장자다. 근데 가상 백만장자지만 왜냐하면 여긴 아바타니까. 근데 실제 그 100만 달러의 돈은 이 앨런 그래프가 실제 벌은 거죠. 그래서 이 뉴스가 이제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메타버스에 꽂힙니다. 야, 이제 세컨 라이프가 지금 우리가 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빨아들일 거다. 여기에 가서 뭔가 선점하고 땅을 사서 뭔가 만들어야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다. 야,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 모든 사람들이 제2의 골드러시다 하고 세컨 라이프로 2004년, 5년부터 달려가기 시작해요. 지금 메타버스를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았던 일이 15년 전에 있었던 거죠. 로이터 같은 경우는 그 붐 때문에 무슨 짓을 하냐면 로이터의 지사를 세컨 라이프 안에다 만듭니다. 지금도 가장 큰 미국의 이제 글로벌 4대 통신사 중에 하나인데 로이터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거를 세컨 라이프 안에다 만든 다음에 아담 파식이라고 하는 기자를 야, 너 이제부터 너는 세컨 라이프 상주 기자다. 그래서 아예 너는 거기를 출근해 하고 상주를 시켜요. 근데 우리가 이게 실제 세계가 아니잖아요. 실제 세계면 뭐 어디 뭐 파견 기자, 상주 기자, 특파원 이러면 이제 거기로 뭐 출장을 간다거나 할 텐데 세컨 라이프 특파원이기 때문에 아담 파식은 아담 로이터라고 하는 아바타로 출근 시간이 되면 접속을 하는 거예요. 세컨 라이프에.
그래서 세컨라이프를 돌아다니면서 세컨라이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취재하고 그 뉴스들을 정리해서 실제 세계에다가 이제 보도를 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일어나지 않는 아주 놀라운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거죠. 가상 세계에서 일어난 뉴스를 실제 세계에다가 보도하고 딜리버리 하는 일. 게다가 기업들이 난리가 나요. IBM, 델 이런 회사들이 세컨라이프를 안 하면 안 된다. 세컨라이프가 앞으로 미래다. 그래서 막 섬을 사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IBM 같은 경우는 직원들 7천 명을 그 건물을 지은 다음에 거기다 모아놓고 컨퍼런스를 막 열기도 하고요. 직원 교육을 거기서 하고 면접을 거기서 하고 뭐 몇 주년 행사를 뭐 세컨라이프 안에서 할 정도로 정말 모든 것들을 세컨라이프에서 막 하려고 막 노력을 했고요. 뭐 서킷시티라든가 뭐 에머리 같은 의류 업체들이 이 안에 샵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여기 뭐 지금 우리가 뭐 제페토 같은 데서 굿즈 옷을 산다고 하잖아요. 이때 이미 그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지금도 보면 이제 뭐 이낙연 후보가 뭐 바이든 섬, 오동숲의 바이든 섬처럼 그 제페토 가서 이제 선거 유세하는 게 뉴스에 가끔 나오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이제 야 메타버스가 우리 다음 선거에 승부처야 막 이러면서 막 들어와서 지금 선거운동들을 한다고 지금 난리인데, 이미 15년 전에 세컨 라이프 안에서 정치인들은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정치인들의 속성은 변하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미국만의 이야기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여기다가 캠프를 만들었죠. 지금 이게 제가 넘어가지가 않아서 사실은 이제 이걸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 세컨라이프 안에 캠프를 만듭니다. 이명박 캠프. 세컨라이프 안에 만들어진 아마 선거 캠프 중에 가장 규모가 클 거예요. 역시나 스케일이 있는 분이셨고요. 놀라운 건 이분이 세컨라이프 안에다가 대우나 체험장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없었던 대우나 체험장이 세컨라이프 안에는 만들어졌다는 거죠. 상상도 뭐든 가능하게 만드는 곳이니까. 이미 15년 전에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 열풍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일들이 이미 15년 전 세컨라이프에서는 다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아마 조금 이따 그런 질문도 하실 거예요. 이 메타버스가 발전하면 그 안에서 막 성희롱, 성폭력도 생기고 뭐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이런 일들도 생길 텐데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제로 그것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세컨라이프는 이미 그 경험을 15년 전에 겪었어요. 그래서 결국 규제로 해결이 안 돼서 세컨라이프라고를 만든 린든랩이 아예 그라운드 룰을 만듭니다. 자, 지금부터 10개의 원칙을 만들 테니 여기에 사용자들이 이걸 지켜라. 안 지키면 앞으로 너희들을 전부 강퇴시키고 세컨라이프에 로그인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서서히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갔고, 참여자들도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서 사실은 그 세컨라이프의 경험이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것들을 리포트하고 제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지금 도입이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실은 이제 이 선제적인 기초가 세컨라이프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메타버스 열풍 속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일들을 이미 15년 전, 20년 전에 이미 이제 역사 속에서는 반복이 되었던 일이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그때 교훈들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를 물론 책을 보셨겠지만 이해를 여러분들께 또 시켜드려야 되니까 저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좀 최대한 줄여서. 최대한 줄인다면 현실 세계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디지털로 가상화된 다차원의 시공간으로 다중 사용자들이 중심이 되는 세상. 뭐 짧다라고 하는데 뭐 들어도 잘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네, 너무 이제 정의에 연연할 필요는 없으시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돼 있지 않다면 우리가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디지털로 가상화되어 있는 다차원 시공간이라야 돼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7가지 조건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메타버스는 사실은 그 이제 뭐 사람들마다 조금 뭐 의견이 분분한 정의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처음 만들어진 30년 전 스톤크래시라고 하는 소설에서는 원래 메타버스의 의미는 가상현실 고글을 끼고 아까 그 오큘러스 같은 고글을 딱 끼고 디지털로 만들어진 가상세계 아바타로 변해서 딱 들어가는데 그 가상세계를 메타버스라고 그 소설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원래 정의는 진짜 현실같이 만들어진 가상현실의 디지털 공간이 메타버스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의미가 커졌죠.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뭐 라이프로깅, 미러월드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제 여기 이제 우리 북토크에 오셨으니까 제가 이것들을 좀 쉽게 뭔가 좀 메타버스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와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지는 메타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섞어서 이제 그걸 메타버스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동스러움이 있는데요. 좀 쉽게 이해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증강현실, 가상현실, 라이프로깅 다 들어보셨죠?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메타버스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메타버스냐?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로 메타버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라이프로깅 메타버스가 아니에요. 근데 라이프로깅으로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미러월드 자체가 메타버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미러월드를 응용해서 메타버스처럼 만들 수 있겠죠. 아직 미러월드로 만들어진 메타버스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것들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부르니까 도대체 메타버스가 뭐야? 이렇게 지금 좀 혼동이 되는데 메타버스의 관련 기술과 메타버스를 딱 분리하면 이제는 조금 더 클리어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로 구현 가상화된 다차원의 시공간이에요.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내지는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증강현실을 쓸 수도 있고 가상현실을 쓸 수도 있고 라이프로깅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는 그런 거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그냥 통틀어서 메타버스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렇게도 부를 수 있고 저렇게도 부를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메타버스의 정의에 좀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논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저는 좀 적절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의 다양한 사례들을 만나게 되실 거고 또 메타버스 스타트업을 또 만나게 되실 거고 메타버스 관련된 비즈니스들을 접하게 되실 거니까 최소한 그래도 우리는 여기 오신 분들은 메타버스가 그래도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이해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책에 제가 7가지 핵심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메타버스에 가깝다 내지는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첫 번째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아까 맨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인터넷에 상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메타버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기반으로 한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연결된 메타버스에 우리가 접속하기 위해서는 그냥 못 들어가요. 뭐 생각으로 야 들어가야지 텔레파시로 들어가야지 이런 것들이 사실 되진 않죠. 메타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요. 퍼스널 컴퓨터일 수도 있고요. AR 글래스일 수도 있고 VR 헤드셋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미래에 어떤 부스 같은 게 나오거나 뭐 특별한 의자 같은 게 나와서 거기 탁 앉으면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도 있겠죠. 공통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메타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입출력이 가능한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바이스가. 그래서 이 디바이스가 두 번째 요소고요. 이 연결된 세계를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접속하면 우리에게는 사용자 중심의 세계가 열리는데요. 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합니다. 공간은 어떤 의미냐? 디지털로 구현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제가 여기 다른 말로는 디지털로 가상화된 공간. 그 얘기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상이든 증강이든 간에 공간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인 주기의 시간계에 따라서 계속 시간이 흐르는 시공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계. 무슨 얘기냐? 로블록스에 접속하지 않아도 로블록스는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그 세계는. 다른 사람이 접속해서이든 아니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죠. 우리가 포트나잇에 접속하지 않아도 포트나잇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고요.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 내가 섬에 오늘 접속하지 않아도 그 섬의 시간은 지금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 시간의 주기가 현실 세계와 똑같이 24시간일 수도 있고 시간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시간이 멈추지 않는다. 계속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공간계와 시간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 메타버스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속성이 이제 사용자들이 들어가면 여러 사용자들이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보면
줌에 들어와서 이렇게 뭐 20명 정도가 같이 이야기를 듣고 뭐 같이 얼굴을 마주 보면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상호작용인 거죠. 만약에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곳에 딱 들어갔는데 나 혼자밖에 없다. 그리고 프라이빗하게 아무와도 만날 수 없다. 그러면 그곳은 메타버스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처럼 그곳에서 누군가와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와 사회화,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 수 있어야 그곳이 비로소 메타버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에 제 개인만 들어갈 수 있는 프라이빗한 방이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프라이빗한 방만 있어서 나밖에 없다. 그건 사실 메타버스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현실 세계 나는 하나예요. 지금 전 세계, 전 우주를 통틀어서 최형욱은 저밖에 없고요. 황필권 한 명, 이태국 한 명, 뭐 유진 한 명, 윤민희 한 명인 거죠. 한 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리얼 미는 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메타버스에서는 하나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중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어요. 다중의 정체성. 로블록스의 아바타가 있고요. 뭐 포트나이트의 아바타가 있을 수 있고, 페이스북의 아바타가 있을 수 있고, 뭐 모여봐요 동물의 숲의 아바타, 뭐 세컨라이프의 아바타, 뭐 호라이즌의 아바타, 각각이 다 각각의 아바타를 가질 수 있겠죠. 물론 그 아바타는 현실 세계의 나와 정체성이 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 완전 다를 수도 있어요. 제 그 로블록스 아바타는 여자예요. 제가 갖고 있는 로블록스 아바타는 남자가 아니고요. 제 VR7의 아바타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저와 전혀 상관없는 아바타를 저는 만들어서 가질 수 있고요. 게다가 그 아바타가 하나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일 필요도. 마인크래프트 저 계정이 3개거든요. 그럼 제 아바타가 3개가 있는 거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이메일을 여러 개 갖고 있어서 계정이 사실 4개가 있어요. 물론 열심히 다 쓰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소셜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에서는 다중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다. 무한한 거죠. 사실은 유한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아이덴티티를 우리는 멀티 프레전스, 다양한 곳에 공존할 수 있어요. 한 군데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허용되고 그런 것들의 기반이 되는 사용자 경험이 제공되는 곳이 바로 이 메타버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상호작용하고 누구 이제 뭐 다중 아이덴티티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거기서 취해서 액션을 하고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러다 보면 누군가는 무엇인가를 만들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남들이 만든 걸 소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그걸 교환하거나 구매하기도 하겠죠. 이런 행위들을 우리는 경제활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우리는 가상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요소는 그 가상경제라고 하는 체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을 접하시게 될 때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내지는 뭐 SK에서 나오는 이프랜드 뭐 이런 것들을 접하시게 되면 여기에 그 7가지 요소 중에 몇 가지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이제 충분히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구나. 여기나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더 진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아마 판단을 지금부터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메타버스가 과연 이제 뭐 시간이 제가 많지가 않아서 이제 어떤 산업적 응용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토론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아까도 한 분이 그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이제 마인크래프트랑 로블록스도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는 2006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앱이 나온 게 벌써 한 15년이 넘은 거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15년 전에 만들어진 앱이고요. 그 당시에 모장이라고 하는 회사 스타트업에서 이 마인크래프트를 만들었는데 당시의 컴퓨팅 파워가 되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사양의 컴퓨터에서도 잘 돌게 이렇게 블럭으로 깍두기 같은 이제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제 마인크래프트가 사실 구성이 됐는데 물론 이제 이 모장이라고 하는 회사의 파운더가 레고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레고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블럭 같은 아바타와 세계를 사실 구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15년이 지나면서 마인크래프트 유저가 뭐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지금 뭐 1억 5천만 이상이 마인크래프트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열풍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니 이거를 오마주했던 레고를 오마주해서 마인크래프트를 만드는데 지금 이제 레고가 마인크래프트를 오마주해서 레고의 마인크래프트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인크래프트처럼 레고를 조립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영향을 받은 디지털 세계가 또 현실 세계에 영향을 준 거죠. 게다가 레고가 최근에 히든 사이드라고 하는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블럭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 히든 사이드는 블럭을 만들고 나서 스마트폰 레고 앱을 딱 켜서
그 블록을 딱 비치면 갑자기 그 블록에서 유령이 막 날아다니고 유령이 막 꼬물꼬물 기어다녀요. 그럼 막 유령을 막 사냥하고 막 잡으러 다녀야 돼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블럭이 증강현실이라는 걸 만나서 사실 인터넷과 연결이 되면서 그 기능과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히든 사이드 같은 레고에서는 어디까지가 온라인이고 어디까지가 오프라인일까요? 어디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라고 생각하세요? 스마트폰의 스크린? 사실은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죠. 경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가? 경계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이렇게 경계 없이 지금 사실은 융합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런 현상은 사실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와해되고 그리고 아톰으로 만든 것과 디지털로 만든 것들이 융합이 되는 현상을 메타버스의 한 단면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마인크래프트와 함께 지금 굉장히 많은 초딩학생들이 좋아하는 로블록스. 사실 로블록스도 한국에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사실 핫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 상반기에 상장을 했죠. 엄청나게 이제 시가총액이 44조로 상장을 했었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로블록스도 2006년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15년 이상, 15년이 넘은 사실은 메타버스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지금 현존하는 뜨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10년, 15년 이상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갑자기 메타버스를 얘기하면서 야 이게 메타버스가 우리의 미래야.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세컨 라이프든 아니면 로블록스든 마인크래프트든 다 15년 이상 이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져서 지속되어 오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트렌드를 사실 그동안 끊임없이 시행착오하면서 견인해왔던 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를 오늘 이해하실 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15년, 20년 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티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내년 후년에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 유행처럼 사라지듯이 없어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진화할 것이다.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걸 통해서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로벅스라고 하는 화폐를 가지고 화폐로 구매할 수도 있고요. 현실 머니로. 그리고 아이템을 만들거나 게임을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개발자가 전 세계적으로 800만 명이 넘고요. 그 800만 명이 그동안 만든 게임이 4천만 개에서 5천만 개 정도 됩니다. 물론 수준이 낮은 게임도 섞여 있겠죠. 어마어마한 숫자의 게임을 크리에이터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드디어 메타버스까지 연계되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내가 만든 게임을 누군가 와서 하거나 아니면 내 아이템을 누군가 사가면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 수익을 사용자들에게 공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내 계좌에 꽂혀요. 그리고 그 로벅스가 10만 로벅스 이상이 되면 현실 머니로 환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10만 로벅스가 되면 이제 환전소에 신청을 하면 내 현실 계좌로 그 돈이 입금이 되는데 그게 350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야, 10만 로벅스 언제 벌어? 40만 원은 언제 벌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로블록스에서 100만 원 이상을 번 유저가 몇 명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100만 원 이상, 1000불 이상 번 유저들. 얼마일까요? 실제 지금 현재 로블록스에서 1000불 이상, 100만 원 이상 번 유저가 1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30만 명 이상이 이 디지털에서 뭔가를 했는데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로블록스를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무랄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치셔서 네, 돈을 벌게 만드는 그게 훨씬 더 이제 유익한 방법이겠죠. 어쨌건 로블록스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16세,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채우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메타버스, 오픈월드 메타버스이기도 합니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페이스북 호라이즌입니다. 이거 재생을 해볼게요. 보시나요?
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게 이제 그 페이스북이 지금 미국에서 베타 서비스라고 하는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가상현실 기반의 메타버스예요. 이제 페이스북이 진짜 만들고 싶어하는 메타버스이고요. 마크 저커버그가 얼마 전에 그 언론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죠. 페이스북은 이제 5년 안에 진정한 메타버스 컴퍼니가 될 것이다. 바로 이 호라이즌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호라이즌은 오큘러스 헤드셋이 없으면 접속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아직 서비스가 안 되고 미국에서만 지금 베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친구들과 막 놀고 게임을 하고 같이 뭐 얘기를 나누고 뭐 채팅을 하고 같이 뭘 만들기도 하고 같이 뭐 이제 우리 그 뭐 집이라든가 마을 같은 것들을 막 꾸며서 그걸 내 랜드 내가 갖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뭐 그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유도가 사실 주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고 막 그림을 올리고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지금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현재 쓰는 페이스북과 지금 이 호라이즌이랑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어느 게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각각의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다고 한들 지금 있는 2D의 페이스북이 없어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그 세상은 유지가 될 것이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페이스북이 꿈꾸는 것은 그 2D의 페이스북이 호라이즌이랑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라이즌 안에서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띄워놓고 거기다가 댓글을 달 수도 있고요. 거기 있는 친구를 우리 메신저에서 같이 그 채팅하잖아요. 친구를 부르면 그냥 그 아바타로 같이 채팅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는 줌이 아니라 호라이즌 안에 들어가면 지금 저를 이렇게 평면으로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호라이즌 안에서는 우리가 입체로 서로 보여요. 제가 이렇게 옆을 쳐다보면 제 얼굴이 옆으로 돌아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같이 얼굴이 돌아가요. 그리고 옆에서 말을 하면 이쪽에서 소리가 들리고 앞에서 말을 하면 앞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뭐 우리 황필권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랜선 체험과 랜선에서 우리 북토크 같은 거 할 때도 이거보다 훨씬 더 진짜 같은 거죠. 아예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오프라인에서 이제 안 만나고 그냥 거기서만 만날 수도 있어요. 굳이 뭐 차 타고 멀리 막 서울까지 올라가고 이동하지 않아도 편하게 진짜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그런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페이스북이 꿈꾸는 메타버스는 사실은요. 1992년에 그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소설에서 원래 나왔던 그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막 확장되면서 돌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메타버스를 다시 수렴을 먼 미래에는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앞으로 끊임없이 또 상호작용하고 만날 수 있는 일이 저는 이제 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술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했어요. 과거 인터넷이 없었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컴퓨터가 없었을 때, 우리에게 그런 도구, 디지털 툴들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만큼의 생산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를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생긴 거죠. 그 능력의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지면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고요. 증강현실이라는 게 합해지면서 내가 지금 있는 공간에 어마어마한 디지털 정보를 함께 매시업해서 융합해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경계 없이 합쳐지면서 이제 뭐 융합현실이다, 뭐 내지는 혼합현실이다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이제는 온오프라인의 경계조차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계 없이 우리가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기회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메타버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큘러스 꼭 체험해 본다.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도 꼭 본다. 그리고 뭐 책을 읽으셔도 좋고 안 읽으셔도 좋지만 상상력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과거 대비 이제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메타버스에서 누가 어떻게 잘 실현하고 어떻게 잘 만들어내냐의 게임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임입니다. 뭔가 만들어내고 디지털로 막 녹아내서 만들어내고 뭐 e스포츠 막 스타크래프트 이런 데서 막 엄청난 그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그런 일들을 한국이 정말 잘하죠. 그래서 저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생태계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환경은 땅도 좁고 그다음에 자원도 부족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세대
애들이 이런 능력과 끼와 이런 약간 소울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끼와 소울을 정말 잘 발휘하면서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의 땅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나오기를 하는 바람이고, 또 저도 아직 믿고 있습니다. 아직 늙지 않았고 아직 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변화에 이런 좀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게 저희 앞으로 꿈이기자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뭐 궁금한 것들 편하게 우리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